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화법 31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저번 시간에 민법이 크게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다루는 법이라는 얘기 했었죠. 사적관계,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얘기했죠. 민법이. 그 민법의 재산관계를 다루는 법 중에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계약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은 불법행위. 여러 가지 재산 관계를 다루는 내용 중에서 계약과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불법 행위와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과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을 한 5개의 디딤 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계약의 이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5쪽, 학습지 9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재산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법률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는 요건과 그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성년자의 계약 행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정리해 주어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꼭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계약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정한 법률 행위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 또는 약속이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게 되죠. 근데 계약서를 썼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합의나 약속, 다시 말하면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물건을 사겠다라는 어떤 의사를 표현하고 그에 대한 승낙, 이게 있으면은 바로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서와는 별도로 계약이 성립한다. 합의와 약속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필요한 이유. 자, 사회적 약속에 법률적인 효과를 부여하여 불안을 해소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계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계약을 하는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어떤 의사에 따라서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런 계약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민법에서는 15가지의 계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매매계약, 징여계약,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임대차 계약, 고용계약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성립의 요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은 아까 어떤 시점에서 성립한다고 그랬죠? 계약서를 썼을 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인 뭘까요? 그죠? 청약이라고 그러죠. 청약과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인 승낙이 합치된 때 바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면은 계약은 바로 성립한다. 근데 왜 계약서를 작성할까요? 계약서의 용도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다툼을 쉽게 끝낼 수 있는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통은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보면 계약의 당사자, 그 다음에 계약의 대상, 금액의 지급 방법과 시기, 당사자 간의 특약사항, 계약 체결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서명, 자, 이런 등등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전 차용 계약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것과 관련된 계약서를 맺고 있죠. 채권자 갑, 채무자 을,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나와 있네요.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금액, 이자, 변제 기일, 변제 방법,
갑과 을은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갑과 을의 금전 계약 거래에 관한 계약서이고, 그 다음에 금전 차용 계약서 또는 차용 증서 등 다양한 제목으로 활용되고 있고, 자, 이렇게 어떤 채무 변제의 의무가 있는 상황이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계약서에 자세히 기재해야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지고 차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쵸, 바로 공증이라고 합니다. 공증. 해당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한 것이므로 그 효력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며 집행력이 있는 공증을 받을 경우, 자, 이 공증이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냐면 바로 요겁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어떤 절차로 들어갈 수 있죠? 바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서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증을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공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 당사자, 계약 내용, 의사표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계약 당사자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가 단독으로 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자,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고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가 가능한 거죠. 취소. 자, 그럼 무효와 취소는 어떻게 다를까요? 무효는 원래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는 일단은 유효한 법률 행위로 인정은 되지만은 추후에 상황에 따라서 법률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거. 이게 취소와 무효의 차이입니다. 무효는 원래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취소는 일단은 유효하다는 거.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건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바로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의사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의사능력이라는 것은 자신이 행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 능력과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자, 어린아이 여기서 법적으로 보면은 초딩과 그 이하, 유아 뭐 이런 사람들은 의사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술에 만취한 자, 그 다음에 정신병자, 의식이 없는 자 등을 의사무능력자로 보며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원래부터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능력을 보면은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행위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자, 민법에서는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전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을 제한 능력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고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가서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 계약 당사자가 의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계약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해야 된다. 그리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이러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되고 속임수나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사를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는 인정받지만은 얼마든지 그것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제한 능력자 제도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지만은 행위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어서 이러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그 다음에 가정법원의 선고로 정해진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자, 이런 사람들은 자, 여기 피한정 후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죠.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법원에서 선고를 했을 때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좀 더 정도가 심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한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한능력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고, 해당 법률 행위가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가 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는 제한능력자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 자, 아까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률 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 원래부터 없는 거. 취소는 일단 유효한 법률 행위로 인정받지만은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가 있으면 법률 행위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거. 자,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은 의사무능력자,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 행위 이런 것들은 무효에 해당되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행위 또는 속임수나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행위 이런 것들은 취소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중요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과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11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계약의 효력, 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계약에 따른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채권이라고 하고, 계약에 따른 행위를 해야 할 의무, 채무라고 하죠. 돈을 빌려줬으면은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채권이 생기는 거고, 돈을 갚아야 될 의무도 생기겠죠. 채무라고 합니다. 채권과 채무는 쌍방이 동시에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계약의 이행과 채무 불이행했는데, 계약에서 정한 각자의 의무를 실행하고 지키는 것을 계약의 이행이라고 하고,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이거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계약에 따른 의무, 즉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거. 계약을 해지하거나 강제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 손해배상 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계약 체결 과정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서 다음 디딤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